자, 효소라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활성화 에너지 있으면 좀 이따 가르쳐야 되겠지 맞지? 그 다음 요 뒤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자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세기. 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세기를 갖다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는 EA 이렇게 표현해요. EA. 알겠지? 자, 근데 너희들 중학교 3학년 책에 이 그래프 봤는데 잘 봐. 가로축이 뭐냐면 반응 경로고 그 다음 세로축이 뭐냐면 에너지. 그러면서 너희들 중3 책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배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를 갖다가 발열 반응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발열 반응 그래프. 우리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나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나? 발열 반응은요. 뭐가 크지? 이거는 생각만 해봐도 알잖아. 발열, 에너지 방출한다. 반응률의 에너지가 크지? 반응물의 에너지가 맞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요거를 갖다 우리 반응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생성물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작겠네 맞지? 그래서 요를 가지고 요거 생성물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라. 그때 중학교 3학년 책에서는 요런 식으로 화살표를 선생님 그렸을 거예요. 맞지? 중3 책에는. 근데 그 그래프는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다. 앞으로 정확한 그래프는 이거예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가냐면 자 이동 경로가 이런 식으로 이동해요. 이게 정확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여기 Y축에 해당하는 이 언덕이 있지요. 이 언덕을 넘을 정도의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 만약에 얘가 에너지를 이 언덕을 넘을 정도의 Y축 값이 에너지잖아 맞지? 그 에너지를 갖지를 못하면 화학 반응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래서 야가 최소한 요 언덕을 넘을 수 있는 요 정도의 에너지 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 에너지 세기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정도의 에너지를 야가 가지고 있어야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 생성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됐고. 또 아까 얘기했던 거.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니까 우리가 발열 반응이다. 그런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뭐를 갖다가 가르치냐면 효소를 가르쳐요. 효소. 그럼 이 효소라는 놈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고 얘기를 했어. 다시 얘기해서 요 언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해당하는 Y축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 있지 맞지? 요거 같은 경우가 우리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중학교 3학년 책에 이미 배웠네. 여기서 요 사이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요 사이 Y축값 뭐라 그러노? 오늘 또 시험 쳐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 단어 하나도 아는 게 없네. 우리가 화학 같은 경우 지금 질량 보존 일정 성분까지 우리가 배웠지 맞지? 그리고 그까지 시험 치고 그 다음 그 뒤에 이거 나왔지 맞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골치 아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최소한의 에너지 세기를 활성화 에너지를 하고 효소를 갖다 넣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지기 때문에 결국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효소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를 갖다 더 그려볼게. 자, 무슨 그래프냐면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상 반응물이고 그 다음에 요게 생성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반응물의 에너지는 요 정도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지? 그럼 이거는 무슨 반응이야? 이거는 흡열 반응이지, 맞지?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 그러면 이 흡열 반응 그래프를 선생님이 왜 그려주냐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에 해당하겠나? 여기 요 아니면 요거 뭐겠나? 활성화 에너지는 이거겠니? 이거겠니? 첫 번째 거겠지, 맞지? 그래서 이 정도가 활성화 에너지 E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자, 그 다음 요 상태에서 효소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요 언덕이 낮아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면 요거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야 같은 경우도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 요게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 요게 우리는 반응량이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좀 중요한 그래프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효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될 게 이 효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효소의 특성이 같아. 효소의 특성이다. 먼저 원리부터 한번 봅시다. 원리. 너희들 여기서 효소 그러면 너희들 이미 효소들은 다 배웠지, 맞지? 뭐 배웠냐면 소화효소 배웠잖아. 소화효소에서 녹말을 갖다 분해하는 거 뭐라 그래? 아밀레이스라고 얘기하지 마지. 그런 건 다 배웠으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적용시켜서 공부를 해보면 돼. 자, 먼저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 자, 요런 놈이 있다. 그 다음에 요런 놈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놈이 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그림부터 그려봐. 자, 다 됐나? 일단 그림 보고 얘네들이 누군지를 갖다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 뭐냐면 여기가 지금 반응 처음이고 여기 지금 반응이 끝난 상태야. 그럼 저기서가 반응물이 될 거고 여기가 어떠한 생성물이 되겠지, 맞지? 그런데 생긴 걸 딱 보니까 처음에 있던 모양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있던 모양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똑같은 인마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인마가 바로 우리는 효소라고 얘기한다. 효소. 왜 효소는 모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효소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반응 속도만 조절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야들 둘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얘네들을 반응물이라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 또 다른 놈이 생성된 거잖아. 처음에 보지도 못한 놈이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생성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 기억 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요게 가만히 보면 반응물을 갖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질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랬지? 기질. 그래서 기질 중에서 야가 기질 1번, 야가 기질 2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딱 보니까 누구하고만 결합했나? 기질 1번하고만 결합했지, 맞지? 효소는 1번하고만 결합했어.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요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해준다, 알겠지? 활성 부위. 그러면 활성 부위에 보니까 요 기질하고는 딱 이빨이 맞는데 요 기질하고는 이빨이 안 맞잖아, 맞지? 그래서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질 특이성. 그래서 기질 특이성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기질하고 반응한다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밀레이스 보세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지 우리가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나? 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기질하고만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요거 지금 반응물, 요거 지금 효소 두 개가 결합했지, 맞지? 그래서 요 물질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합니다. 효소기질 복합체.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기질 복합체를 만들고 나면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생성물이 되는데 이 효소는 보니까요 어떻게 모양 변화가 안 일어났지, 맞지? 그래서 모양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리는 처음과 끝이 같다 이 말은 뭐가 가능하냐면 재사용.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한 번 반응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선생님 참고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염소. 이 염소 원자는요. 너희들이 얘가 촉매작용을 합니다. 촉매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염소 원자 한 개가 오존층에 올라가면 이 오존층에 보면 여하가 오존층을 갖다 파괴를 시키는데 그냥 개수로 얘기하면 인마 한 개가 오존층 10만 개를 갖다가 없앱니다. 10만 개를, 알겠지? 그럼 한 개가 10만 개를 없앤다는 소리는 계속해서 재사용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효소의 특성은 우리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요 그림 우리 반드시 기억 좀 해줘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소의 주성분이 있습니다. 효소의 주성분. 효소의 주성분이 뭐야? 그러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단백질 외워둬야 된다.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온도, 그 다음에 pH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온도와 pH에 영향을 받는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도 선생님하고 잠깐만 보면, 자, 일단 요거 한번 봐봐.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온도를 할게. 온도. 그 다음에 세로축이 반응 속도라고 할게. 반응 속도.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온도가 점점 빨라지면 반응 속도도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37도를 넘어서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37도까지는 우리 사람 체온 범위죠, 맞지? 사람 체온 범위까지는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그거보다 온도가 높은 40도 뭐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고,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자, 여기가 pH라고 해볼게요. pH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pH에 따라서
우리 그 윗속에 들어가 있는 효소 이름 뭐지? 윗속에 들어가 있는 효소. 펩신이지. 그래서 펩신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야는 pH가 2에서 최적으로 반응이 잘 일어나면 임마는 펩신이야. 그 다음에 아까 아밀레이스 그랬는데 아밀레이스가 최대로 우리가 pH에서 반응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얼마냐면 7이야.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이자에서 트립신카는 거 나오는 거 아나? 그래서 트립신이 나오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도 pH 8에서 최대 범위 트립신. 그래서 요 그래프로 봤을 때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자 효소마다 지가 제일 좋아하는 최적 pH가 있다는 겁니다. 효소마다 지가 제일 좋아하는 pH 그 값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뭐를 갖다가 할 거냐면 하나 더 기질의 농도요. 반응 속도. 기질의 농도라는 소리는 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보자, 알겠지?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이 효소 한번 봐봐요. 여기 효소 아니고 여기 효소지. 자, 효소는 우리 몸 안에 들어있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효소의 개수는 무한이야. 효소의 개수는 무한 아니다. 얘 개수는 정해져 있다. 알겠니? 그래서 참고적으로 생각하면 너희들 술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술 못 먹는 사람이 있지, 맞지? 그 차이가 이 차이야. 이 술을 갖다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술을 잘 먹고, 알겠지? 이걸 분해하는 효소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술을 잘 못 먹어, 알겠죠? 그래서 이 효소의 개수, 우리 몸 안에 있는 요 개수는 개수가 딱 일정한 거예요. 근데 야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갖다가 계속해서 증가를 시켜봤다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처음에는 반응 기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 점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일정해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정해지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효소의 양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효소의 양이 계속해서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효소 내용 다니까 책 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241쪽에 효소와 효소의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쌤하고 책을 갖다 한번 읽어보자, 알겠지? 자, 제일 먼저 거기 글자가 막 쭉쭉쭉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가로 1번에 활성에너지 줄 치세요. 활성에너지. 자, 활성에너지 줄 쳤으면 그 밑에 줄 쳐져 있는데 줄 쳐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거를 갖다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쌤 요 그림에서 설명해 줬지. 아까 중등무책에서는 반응물 화살표 찍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성물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야, 알겠지?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로 가지를 못하고 반드시 이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에너지 값은 지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갖다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그냥 한번 읽어볼게.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그만큼 반응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효소 동그라미 쳐. 효소. 자, 효소 동그라미 쳐서, 자, 효소는 뒤에 줄 쳐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 자, 그리고 뒤쪽은 그냥 쌤이 읽어볼게.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은 모두 활성화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효소가 있으면 이 언덕을 낮춰줘요.
언덕을 낮춰주니까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에 세포호흡과 연소의 반응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그 필기를 안 해줬거든. 근데 선생님 그냥 책에다가 바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세포호흡 요거하고 연소를 갖다가 비교를 한대. 그러면 우리 호흡하는데 기체 뭐 필요하나? 산소 필요하지. 연소하는데 기체 산소 필요하지, 맞지? 그래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들 산화환원 배웠나? 중공부에서? 산화환원? 산화환원 배운 적 없나? 이렇게 둘 다 산소를 필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반응을 갖다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게 3번 책 좀 봅시다. 포도당이 세포호흡과 연소를 통해서 산화될 때 산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맞지? 두 반응 모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줄차. 자, 이라는 것과 반응 결과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이 같다는 공통점을 나타낸다. 하지만 효소의 유무에 의해서 반응 온도와 반응 속도, 에너지가 방출되는 방식 등이 차이가 난다. 다음 페이지 일단 넘기고 셈 봐라. 지금 얘도 산소가 필요하다 그랬지. 얘도 산소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산소가 필요한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 산화라는 단어 기억해라. 뒤에서 나중에 산화하면 배운다. 중등부에서는 아직 안 배우나? 자, 그 다음에 얘 세포 호흡하면 에너지를 흡수합니까?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세포 호흡. 우리 호흡하면 에너지 흡수해요? 방출해요? 방출하지, 맞지? 그 다음에 연소에도 에너지가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발열 반응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차이점 보면 먼저 연소 동그라미 뒤에 세포호흡 동그라미. 자, 그 밑에 줄 쳐라. 연소는 높은 온도 400도 이상이에요. 근데 호흡은 37도 체온 범위예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연소는 요건 뭐 금방 알 수 있겠지. 매우 빠릅니다. 한번 팍 타고 치워버려요. 그런데 세포호흡은 천천히 속도가 느리다. 그 밑에 효소 동그라미 쳐서 연소할 때는 효소가 불필요하지. 필요 없지. 근데 세포호흡 할 때는 필요하다. 효소가 반드시 필요해.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 빛에너지. 오른쪽에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에너지인 ATP 줄 치세요. ATP. 너희들 지금까지 ATP 처음 들어보나? 아니지, 맞지? ATP라는 단어도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것도 그냥 보세요. 뭐냐면 에너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방출한다는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연소가 그림이 그렇지. 연소가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한다는 그림이고,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단계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그림을 그려놨다겠지. 이거는 왜 그래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포호흡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살아있는 세포 아니지. 그럼 봐라. 살아있는 세포가 얘처럼 한꺼번에 에너지를 다 방출하고 한꺼번에 에너지를 다 흡수시킨다면 에너지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주고 한 번에 다 흡수한다. 살 수가 없다. 알겠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탐구 마스터 한번 보세요. 탐구 마스터에 보면 카탈레이스 줄 한번 쳐봐. 카탈레이스. 너희들 효소 이름 중에서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거 뭐 있노? 라이페이스. 지방 분해하는 놈이죠, 맞지? 그 다음에 펩신, 트립신, 하여튼 이런 것들 효소들 있잖아. 근데 여기에 카탈레이스 줄 쳐서 카탈레이스도 하나 기억해야 돼요. 카탈레이스. 그래서 거기에 쌤이 한번 읽어볼게. 알겠지? 자, 카탈레이스 유무에 따른 과산화수소 분해. 자, 지금도 봐라. 과산화수소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중등부 때부터, 아니 초등학생 때부터 나오는데
좀 외워두세요. 너희들 과산화수소 H2O2지. 분해되면 뭐 나오노? 누구? 그 다음에 외워둬라 알겠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뭐를 갖다가 집어넣냐면 카탈레이스야. 요걸 집어넣어. 근데 요거 하나 잘 기억해라. 너희들 과산화수소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데 누구지요? 그렇지. 이 과산화수소는 소독약이야. 근데 너희들 소독약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 상처가 났을 때 그걸 바르게 이 위에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뭐지? 바른다 그래야 되나? 일단 바르게 되면 그 부글부글 거품이 나요 안 나요? 나지. 그 거품이 이거다 알겠지?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 거품이 나면서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독시켜주는 거는 살균시켜주는 거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없어도 소독약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한 달만 있으면 이렇게 다 가요. 그래서 소독약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서 안 쓰고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그냥 나중에 물 바르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소독약은 오래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일단은 이런 걸 갖다 집어 넣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실험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런 걸 넣어줍니다. 이거 안 넣어줘도 원래 이렇게는 갑니다, 알겠지?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돼. 우리가 과학 실험하러 들어가고 한 달, 두 달 거기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 맞지요? 그래서 바로 산소를 보기 위해서 카탈레이스 이런 걸 집어넣어 주는데 중학교 책에는 카탈레이스 안 집어넣고 뭐 집어넣더노? 이산화망가니즈 집어넣는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밑에 과정 1 봐보자. 동일한 시험관 A와 B 5% 과산화수소 5ml씩 넣는다. 2번 시험관 A에는 간 조각을 넣지 않고 일단 간 조각 줄치세요. 그 다음 시험관 B에는 간 조각을 넣은 후에 두 시험관 입구에 고무풍선을 동시에 끼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상 간 조각 이렇게 돼 있지. 간 조각 거기에다 이것 좀 적어놔요. 간에 보면 카탈레이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 조각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카탈레이스가 들어가 있냐면 감자 조각. 그래서 간 조각, 감자 조각 이렇게 나오면 카탈레이스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둬야 돼요. 안 가르쳐준다. 나중에 문제에서. 그냥 문제에서는 간 나오고 감자 나와요. 그럼 간 나오고 감자 나온다는 소리는 요 안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지.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주지.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겠지, 맞지? 자, 그 다음 3번. 시험관 A에는 고무풍선의 모양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시험관 B에는 거품이 발생하면서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시험관 A에는 아까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잖아. 시험관 B에는 아까 간을 집어넣었잖아, 맞지요? 그래서 산소 기체가 발생해서 부풀어 오른 것 알겠지? 정리 들어갑니다. 간 속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카탈레이스가 존재한다. 줄 좀 다 때려. 간 속에는 카탈레이스가 존재한다. 그 다음 그 밑에 우리가 과산화수소 분해되는 반응이 있지 맞지? 과산화수소는 물하고 산소로 분해된다. 그 밑에 3번 시험관 B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산소라는 사실도 분해되는 방식을 알아야 우리는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효소의 특성. 그 밑에 줄쳐라.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1번 효소의 특이적인 결합 이렇게 돼 있어. 효소의 특이적인 결합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기질특이성. 아까 이 효소는 지 활성 부위하고 맞는 기질하고만 결합하지. 요거는 결합 안 하잖아, 맞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쌤 읽어볼게.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효소는 특정한 반응물과 결합하여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때 자 효소는 자신의 구조와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 줄쳐라. 효소는 자신의 구조와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그 까닭은 효소마다 반응물과 결합하는 부위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결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적어놔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 2번 줄쳐라. 효소의 재사용. 그러니까 아까 쌤이 이 그림 그렸을 때 보면 이 효소는
생성물을 만들더라도 자기 자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3번 효소의 작용 이렇게 돼 있네.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 한번 읽어볼게.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후 반응이 끝나면 효소와 생성물이 분리되고 분리된 효소는 다른 반응물과 결합해서 촉매작용을 반복한다. 이와 같이 효소는 순환적으로 촉매작용을 반복할 수 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체내 화학 반응이 유지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면 자 봐. 처음에 효소하고 반응물이 있지 맞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림에 반응했지. 제일 중간에 그림을 보니까 두 개가 결합했지. 그 밑에다 그림에 밑에다 요거 적어놔. 효소기질 복합체입니다. 제일 중간에 결합되어 있는 그림 있지? 그게 효소기질 복합체. 그럼 효소기질 복합체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생성물하고 다시 효소하고 나눠지는데 효소는 보니까 모양 변화가 없지 맞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참고 온도에 따른 효소의 반응 이래가지고 자, 그 밑에 다시 줄처럼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뒤쪽에 온도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뒤쪽은 그냥 읽어볼게. 대부분의 효소는 생명체의 체험 범위에서 자, 줄처럼 체험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 그 다음에 뒤로 또 읽어볼게. 이때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하는데 그 밑에 최적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질 경우에는 효소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능을 상실하므로 대부분 체온 범위에서 우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됐다. 그 다음에 4번 효소에 활용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생활용품으로 효소를 쓰는 거는 세제, 치약, 화장품 뭐 이런 거고 식품에서 쓰는 거 줄만 때려라. 발효식품, 김치, 치즈, 된장 나오면 효소. 뒤에 식혜, 엿기름 쓰는데 그거도 효소. 그 다음 뒤에 연육제, 키위나 배, 그거 줄쳐라. 그래서 식품에서 그런 것들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자, 다음 페이지에 메모 넣기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까지 지금 다 풀어볼 수 있도록.
다 했나? 자, 쌤 다 불러볼게. 자, 네모넣기 활성화 에너지 효소. 그 다음 1-1번에 XXO. 그 다음에 1-2번에 나초. 1-3번에 B. 2번에 구조, 재사용, 최적온도. 2-1번에 A 반응물, B 효소, C 생성물. 2-2번에 D. 자, 3번에 효소. 3-1번에 OOX야. 질문 있나? 질문 없어요? 그러면 뒤쪽으로 245부터 일단 247까지 숙제다. 그리고 서술형은 읽어보고 막 서술형이 막 걸치기스럽게 써야 될 것 같으면 서술형은 안 해도 된다, 알겠지? 그렇게 가고 좀 쉬었다가 그 뒤에 유전정보 오늘 요거 1번 다 끝낼 겁니다, 알겠지? 1번 다 끝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쌤이 숙제 검사는 다 할 거야. 또 까먹었네.
자, 쌤 다 불러볼게. 자, 네모네키 형질, 단백질, 형질. 1-1번에 XXOO. 1-2번에 유전자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DNA 유전자. 2-1번에 염기. 그 다음에 2-2번에 XOX. 그 다음에 2-3번에 유전자 염기 서열 차이. 염기 서열 차이. 유전자 염기 서열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51쪽에 우리 251쪽에 선생님이 나중에 하나 정도만 알면 된다. 요거만 잘 좀 기억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필기. 자, 2번 이렇게 해서 필기하면 됩니다. 자, 2번.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 중심 원리야. 생명 중심 원리. 자, 생명 중심 원리인데 그럼 생명 중심 원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핵 속에 유전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핵 속에 유전자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지, 리보솜에서.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일련의 과정을 갖다 우리는 생명 중심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겠지. 그래서 일단 그림을 갖다 선생님 그림을 그리면 요게 뭐 그림이냐면 핵입니다. 핵. 지금 요게 핵이야. 근데 그때 선생님 앞에서 핵은 이중막이라더나 단일막이라더나 이중막이지. 좀 공부 좀 해라.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세 놈이 이중막이야. 자, 그래서 핵막에는 이런 구멍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도 앞에 찾아봐. 핵공이라고 그럽니다. 구멍 공자를 쓰지. 근데 핵 속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핵 속에 DNA가 존재하고 있지, 맞지? 그래서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쌤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자, DNA.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유전 정보를 저장해 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대상 세포 안에 있는 리보솜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리보솜. 그럼 리보솜은 뭐 하는 곳이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에요. 단백질 합성. 그럼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어? DNA가 가지고 있어. 그럼 봐라. 이 DNA가 직접적으로 이 핵공을 통해서 나와서 이쪽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다가 나중에 못 돌아가면 핵 속에 못 들어가잖아, 맞지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원본이에요. 원본. 원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를 들어와요. 그 복사 들어오는 놈이 누구냐면 RNA다, RNA.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대상 RNA가 있는데 RNA. 걔가 이 DNA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복사를 뜬다고 얘기했을 맞지? 그 복사 뜨는 용어 외워야 됩니다. 전사입니다. 전사. 자, 유전 암호를 갖다가 RNA가 가지게 돼요. 그러면 얘는 야의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메신저라고 해서 앞에 M을 붙입니다. 그래서 mRNA 이렇게 얘기해요. mRNA. 그럼 이렇게 mRNA가 됐으면 야가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노? 리보솜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리보솜으로. 그러면 리보솜으로 가는데 이 리보솜은요, 얘가 가지고 있는 암호 있잖아. 그 암호를 갖다가 모릅니다, 알겠죠? 리보솜 모르기 때문에 가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번역을 해줘야 돼요. 번역. 그래서 전사 과정이 있고 번역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번역되면 여기서 이제 mRNA가 암호를 줄 거잖아, 맞지? 그럼 암호대로 얘가 단백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봐라. 제일 처음에 DNA가 있었다. 나중에 중학교 3학년 책에 배우겠지만 DNA는 스스로 뭐도 가능하냐면 스스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간기에서 복제를 한다 이런 것도 배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DNA에 있던 유전 정보를 RNA로 준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전사라고 얘기를 해요. 전사. 그 다음에 이 RNA가 어디 가서 리보솜 가서 단백질을 갖다가 합성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번역을 해주게 되면 리보솜에서 뭐를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 합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과정이 일어난다. 이걸 갖다 좀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뜨는 과정을 갖다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요게 지금 그래서 DNA.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서 선생님이 줄 두 개를 그렸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가닥 1이라 할 거고 얘를 가닥 2라고 할 거야. 가닥 2.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는 암호들이 적혀져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쌤이 10개만 표시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런데 뭐 A, C, G, T, A, T 여기 T, C, C, G, A 이렇게 할게요. 자, A, C, G, T, A, T, C, C, G, A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 앞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던 용어가 있다. 뭐냐면은 우리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하지? 타이민하고만 결합하지. 타이민. 그 다음에 뭐 구아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하나?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하지.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랬지? 요거를 상보 결합이라고 얘기했었지. 반드시 짝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반드시 짝이 있으니까, 자, 봐. 요 반대쪽엔 어떤 놈이 있냐면, 유전암호가 얘는 아데닌이니까, 아데닌은 타이민으로 우리가 상보결합해야지, 맞지?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뭐예요? 구아닌. 구아닌은 사이토신. 타이민은 아데닌. 아데닌은 타이민. 타이민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이니까 사이토신. 아데닌이니까 타이민. 자, 요